머릿말, 자유와 자학을 넘어서 근대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한국 현대사 산책에 이어 한국 근대사 산책을 내놓는다.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다루었다. 먼저 근대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말씀드릴까 한다. 그 자세를 바로 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근대사를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선대에 오랜 시련과 고통을 겪은 집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집안의 어른은 자녀들에게 집안의 역사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 선대의 시련과 고통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가급적 미화해서 말하는 것이 좋은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된 배경에 선대의 큰 잘못이 있었다면 그 잘못마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오직 억울하게 당했을 뿐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좋은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생각해보자. 첫째는 그 집안의 시련과 고통이 과거보다는 덜할 망정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다. 둘째는 그 집안이 과거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크게 성공했으며 앞으로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질문에 대한 답은 같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경우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만성적인 패배주의를 심어주고 자학마저 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우엔 과거에 겪은 시련과 고통이 밑거름이 돼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게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다. 왜 이런 가정이 필요한가? 국가를 집안에 비유하는 것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위에 제기한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의 근대사 연구에서 치열한 논쟁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논쟁과 논란은 주로 무엇이 진실인가 하는 걸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근대사에 임하는 자세가 진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그 어떤 주장을 내놓기보다는 모든 논쟁과 논란을 다 소개하는 데 충실하겠지만 근대사에 임하는 자세만큼은 과거에 겪은 시련과 고통이 밑거름이 돼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쪽을 선호한다. 즉 오늘의 한국을 성공으로 보며 앞으로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난 독자들께서 그런 자세를 갖고 근대사를 산책해 주실 걸 권하고 싶다. 개화기도 그렇지만 특히 일제강점기에 겪은 우리의 시련과 고통은 가끔 혈압을 오르게 할 만큼 분노와 비애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난 독자들께 요청드린 자세를 확실히 갖춘 덕분에 그런 분노와 비애마저 오늘에 감사드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되게끔 소화해낼 수 있었다. 나의 경험을 믿어보시기 바란다. 전문화, 세분화에서 종합화, 총체화로 이 책을 쓰면서 그간 나름대로 고생한 걸 생각하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야 할 텐데 정반대로 새로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남들이 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생각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라고나 할까. 이 책의 명백한 한계 때문이다. 그걸 밝히면서 그럼에도 왜 이런 책을 내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다. 이 책의 가장 큰 문제는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3차 자료에 의존해 쓰였다는 점이다. 이는 이 책이 각주 아니면 미주를 보면 잘 드러난다. 이 책의 미주는 대부분 이 대목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는 걸 밝힌 윤리적 목적에 충실할 뿐이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만 가져왔을 경우엔 글을 좀 더 고쳤으면서 미주의 출처를 밝혔지만 필자의 주장이 담겨있거나 표현법에 창의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엔 필자의 이름을 본문에 밝히면서 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한국 현대사 산책도 그렇지만 한국 근대사 산책의 집필 동기는 그간 내가 강의해온 한국 언론사 과목과 관련이 있다. 한국 언론사는 언론에 대해서만 말한다. 물론 언론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은 들어가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게 나의 판단이었다. 학생들에게 언론의 배경 지식으로 읽힐 만한 근현대사 책이 없을까? 그간 나온 책들은 너무 간결하게 압축돼 있거나 특정 주제만을 다룬 전문서들 뿐이었다. 개화기만 해도 한 학자가 다루기엔 너무 광범위해 개화기 연구자는 갑신정변 전문가, 갑오개혁 전문가, 독립협회 전문가, 러일전쟁 전문가 식으로 사건별로 전문화 세분화돼 있다.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주제별 전문화 세분화도 깊이 진척되어 있다. 물론 그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걸 종합한 책은 없을까? 전문화 세분화 못지않게 종합화, 총체화도 중요한 게 아닐까? 아쉬웠다.
전문적 연구에만 몰두한 학자들의 학문성과 학구열엔 경의를 표하면서도 일반 학생과 대중을 위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바로 내가 나서게 된 이유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서 1차 자료까지 챙겨 읽는다는 건 적어도 내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 방법론상으로는 비판을 받을 망정 이런 시도가 필요한다는데 공감할 사람들이 많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였다. 미국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역설한 익은 과일 따기의 효용을 믿기로 했다. 역사의 현재화를 위하여. 나이스비트가 메가트렌드라는 책으로 유명해지자 사람들은 그에게 나는 당신이 책에서 말한 것들을 대부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조각들을 한데 모아 정리해 주었지요 라고 말하곤 했다. 칭찬 같으면서도 느끼에 따라선 폄하의 의미도 담겨있는 평가였다. 그는 나이스비트는 마인드세트라는 책에서 그런 평가에 대해 익은 과일 따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최고의 찬사다라면서 문제는 무엇을 따서 어디에 놓을까 하는 것이다 라고 여유를 보였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연관지어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엮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익은 과일 따기라는 재치 있는 표현을 접하면서 이 책도 그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 책의 첫 번째 특징은 종합이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연관지어 하나의 커다란 그림으로 엮어내는 일이다. 이질적인 것들을 종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야기의 흐름을 죽이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을 쓰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바로 그런 어려움과 씨름하는 일이었다. 가급적 흐름을 살려보기 위해 애를 썼다. 두 번째 특징은 역사의 현재화다. 신문을 정독하는 분은 잘 알겠지만 신문엔 하루가 멀다 하고 개혁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한다. 새로 발굴된 사료, 학자들의 새로운 주장,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과 재해성, 역사적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 등 수많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1차 자료가 외국에 많아 자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며 그 와중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도 최초로 착각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한다. 모든 역사가가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개혁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혁이 이전은 너무 멀고 개혁이 이후는 너무 가깝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 시절 조선은 열강들의 각축전에 와중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다는 점이 오늘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주로 개혁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오늘을 논하고 있다. 예컨대 하영선은 실패로 끝난 개혁의 개혁 시도들을 거론하면서 한반도의 1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보수와 진보라는 구시대적 구분 아래 외세관, 대미관, 통일 간의 공론 분열을 뒤늦게 겪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늘의 공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주도 세력이 우선 외세와 자주의 19세기 이분법적 사고를 하루빨리 졸업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자주적 세계화라는 21세기 진보의 시각으로 오늘의 보수와 진보 세력들은 국론 통합의 정치를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 친미와 반미란 20세기 냉전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21세기 시각에서 본다면 친미가 보수인 것만큼이나 반미도 보수이다. 따라서 정치 주도 세력은 21세기 용미의 시각에서 국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개혁의 시절의 처절한 국론 분열과 정치 주도 세력 간 갈등을 생각하노라면 위와 같은 주장에 적극 동의하면 물론 그 실현을 위해 애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개혁에 대해 말해야 할 필요가 커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한 주요 사건들의 빈발로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빨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 판단력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었다는 점도 개혁이가 오늘날 주목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이 책은 이 모든 현재의 역사 이야기를 역사적 사건과 연계시켜 본문에 풀어쓰는 새로운 기술 방식을 시도했다. 참고문헌엔 책과 논문 등만 열거했지만 이 책의 특징은 오히려 신문기사, 칼럼 등을 광범위하게 이용했다는 데 있다. 정통 역사학자들은 잘 거들떠보지 않을 그런 자료들을 소중하게 생각한 건 개혁이를 오늘의 맥락에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이 책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역사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세 번째 특징은 언론, 문화, 커뮤니케이션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이 책의 지필동기이기도 한 만큼 언론, 문화, 커뮤니케이션은 이 책의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적인 것이다.
언론, 문화, 커뮤니케이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을 다루더라도 언론,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고자 노력했다. 예측하는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과의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지만 그 상호작용, 대화의 성격과 질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화보다는 넓은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야만 한다. 역사를 그렇게 이해할 때 인간이 역사에 끌려다니다거나 이용당하지 않는 주체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존 역사 서술은 커뮤니케이션과 과정을 소홀히 하면서 구조와 결과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거대 담론의 폭력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특징은 이른바 메타 역사 서술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메타 역사란 역사에 관한 역사다. 개화기 시절의 어느 사건에 대해서건 여러 가지 썰이 존재하며 수많은 주장과 이견들이 난무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명쾌한 역사는 있을 수 없으며 교과서는 늘 위험하다. 특정한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종합의 의미를 둔 이 책은 다양한 주장들을 다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선명한 그림을 원하는 독자는 혼란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나름대로 애는 썼을 망정 이 책의 흐름은 매끄럽지 않다. 수많은 인용이 돌출해 흐름을 방해할 것이다. 왜 이 저자는 자기 주장은 않고 남의 주장만 소개하느냐고 짜증을 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바로 그게 이 책의 목적이자 특성이기도 하다. 김영민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다르다는 허영을 버리고 실없는 지적 독창성으로 치닫지 않는 게 공부의 요체일 수 있다. 그런 자세는 역사 공부에서 더욱 필요한 게 아닐까. 역사는 단순 명쾌할 수 없으며 매우 복잡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재확인해보자는 뜻이다. 과거의 복잡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복잡성과 전혀 다를 수 없으며 현재라는 변수가 더해져 현재보다 오히려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해가 선행될 때 역사는 외우는 과목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 혹 재미 때문에 단순 명쾌를 선호한다면 단순 명쾌가 제공하는 재미만이 재미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돌려보는 것도 좋겠다. 복잡성이 제공하는 한 차원 높은 재미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게 어떨까. 매 사건마다 각기 다른 여러 전문가들의 주장을 감상하면서 똑같은 사안을 이렇게까지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과 더불어 재미를 만끽해보자는 것이다. 역사 서술의 시각의 문제. 당연히 이 책은 특정한 지향성을 갖고 있지 않다. 보수 진보 시각이 충돌을 빚으면 둘 다 균형 있게 소개하려고 했으며 개화기 역사에서 잘 나타나고 나는 민족사적인 서술 시각도 공정하게 보려고 애를 썼다. 이와 관련해 3종의 검정 교과서가 머리만에 밝힌 다음과 같은 민족사적인 서술 시각을 의미해보자. 한국 근대사, 근현대사 과목을 통해 민족사에 대한 긍지를 지니는 한편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 기여 법문사.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이 걸어온 시련의 극복 과정과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천재교육. 한국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걸어온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접하고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 금성출판사. 윤선자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과 쟁점에서 과연 위와 같은 시각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책이 시도한 종합은 민족사적인 서술 시각도 여러 시각 중에 하나로 다루던 걸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과 쟁점에 실린 글들은 모두 특정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하겠지만 역사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주기엔 부족함이 없다. 독자들의 거리두기와 냉정한 태도를 위해 문제제기를 하나 더 소개하겠다.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이주영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일제 시기에 상류층을 뺀 상태에서 사실들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라며 다음과 주장했다. 친일혐의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빼다 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나 사건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애국 개몽운동과 관련한 모든 교과서가 대한자강회를 언급하고 있지만 윤치호 등의 이름을 빼다 보니 누구에게 운영되던 단체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 되고 있다. 민족주의와 민중주의의 명분, 다시 말해 민족 대 반민족, 엘리트 대 민중의 대결 구도에 대한 집착은 그 시대의 엘리트층에 끼지 못하는 위정척사파 유학자들이나 또는 민중주의자나 사회주의자와 같은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게 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건 아마도 상당 부분의 한국의 근대사가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항이라도 강조하지 않으면 젊은 학생들이 근대사를 읽고 자괴감이나 패배주의에 빠질지 모른다고 염려했기 때문이 아닐까. 도식주의를 넘어서. 실제로 개화기 역사를 읽다 보면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진다. 동화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시 우리나라의 처지가 사나운 늑대 떼에게 포위된 한 소년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위험한 곳으로 간 소년의 잘못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말하기엔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소년의 몸부림이 너무 눈물겹다. 그 소년은 나름대로 꾀를 내보기도 하지만 다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늑대의 밥이 되고 만다. 훗날 지식인들은 망국의 책임을 놓고 외부와 내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는 걸로 논쟁을 벌이게 되지만 19세기의 조선이 매간매직의 관행이 말해주듯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의 늑대떼가 본격 출몰한 건 국군이 기울기 시작한 1870년대부터였다. 개화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나 바로 이 시기부터 1910년에 이르는 40년간을 개화기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개화란 본래 주역에 나오는 괴물성무, 화민성 속에서 연유한 것으로 모든 사물의 지극한 곳까지 궁구, 경영하여 일신하고 또 일신하여 새로운 것으로 백성을 변하게 하여 풍속을 이룬다는 뜻이다. 이런 개념이 조선왕조 말기에 위기 상황에 적용돼 국가적 근대화 변혁 진보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개화라는 용어는 영어 시빌라이제이션을 일본에서 번역한 것으로서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늑대 때 출몰과 함께 개화기가 시작되었다는 건 그들을 무조건 막아내 싸우는 것만이 능사일 수는 없으며 그만큼 대처 방안을 넣고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혼란과 갈등은 크게 보아 개화론, 수구론의 대립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런 이분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강상규는 당시 지식인 위정자들의 사고를 개화 혹은 수구의 어느 한쪽에 끼워 넣으려는 것은 당시 조선의 정치지형 그리고 현실 정치의 역학관계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 오해를 낳기 마련이다 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이런 시각에서 입각하게 되면 동요하고 있던 시대를 살았던 당대인들의 정치적 고뇌와 선택의 의미가 생동감 있게 느껴지기 어렵다. 19세기를 살았던 인물들의 사고의 경직성을 탓하면서 정작 우리 스스로가 이분법적이고 도식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독자들께서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유념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한다. 감히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도식주의를 넘어서자는 게 이 책의 한결같은 뜻이기도 하다. 독자의 자괴감이나 패배주의를 염려해 특정한 시각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다는 건 우리의 저력이 무섭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발상의 전환을 해보길 권하는 게 옳으리라. 식민사관과 안티식민사관을 넘어서 그런가 하면 아예 역사 기술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다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아직 일제 식민사관과 그에 따른 역사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 대표적인 학자는 이태진이다. 이태진은 고종시대사를 연구하면서 나는 자주 착잡한 신정에 빠져들었다. 이 시대의 역사가 닦여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한말의 역사는 반면교사로만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즉 이 시대는 우리 민족사에서 국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과 무력이 가장 심하게 드러난 때로서 지도층이 그런 지경이었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역사야말로 민족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관한 나의 늦게 시작한 공부가 이런 부정적 역사상이 일본 침략주의에 의해 조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태진의 새로운 발견은 앞으로 개화기 내내 주요 사건들을 다루면서 소개할 것이니 본문에서 감상해 보도록 하자. 식민사관의 잔재들을 걷어내려는 그 치열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말이다. 다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평생을 이 시절의 역사 연구에 바친 전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양극을 달리는 견해들이 충돌하곤 한다는 사실인 그 어떤 틀이나 시각이 그 큰 효용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함정을 시사해주는 건 아닐까 하는 점이다. 달리 말하자면 식민사관을 넘어서는 건 절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일에 집착하다가 안티식민사관의 지배를 받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식민사관은 계급사회에서 보이는 보편적 현상을 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 부각시켜 자체 발전의 불가능함을 역설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보편적 현상이라 함은 주로 상층 지배계급의 부패와 무능이다. 그러나 식민사관으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 조선 상층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거나 그들을 미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폄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본인들의 지능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면 식민사관은 단순 무식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복잡 교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식민사관의 단순 무식성을 공격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효과다. 그럴 만한 바탕이 없는 가운데 왜곡 날조를 해봐야 먹혀들기 어렵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걸 부풀릴 때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식민사관이 많은 한국인들을 사로잡았다는 게 그 증거다. 그런 한국인들을 어리석다고 매도하기는 쉽지만 너무 쉬운 일만 하다 보면 또 한 번 역으로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식민사관을 공격하느라 본의 아니게 우리의 어떤 점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할 때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이태진은 일제강점하 양반 문화에 대한 매도는 거의 습관화된 담론이었다. 양반의 잘못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는 사실이 되었다. 이런 담론은 계속될수록 조선 총독부의 시정 개선 선전 효과가 생기게 하고 조선인의 복종심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이었다고 깨닫는다. 또 이태진은 박은식과 같은 이조차 이제는 조선 왕조 시대의 유교 문화를 허위의 문화로 규정하면서 그것에 의한 조선 왕조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신랄히 비판하였다. 이러한 회오에 찬 비판은 평탄의 현실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의 자비심으로써 일인들의 당파성론이 침식하기 좋은 온상이 될 뿐이었다고 했다. 일면 얼마든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양자택일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즉 일본은 그런 나쁜 의도로 퍼트린 말이니 반대로 생각하라고 말할 것인가? 그래서 양반과 당파성을 옹호해야 할 것인가? 이는 일본이 구부른 불인 한 번의 술책에 우리가 두 번 놀아나는 것 아닐까? 역사의 명암을 보자. 나는 명암 이론이야말로 식민상황과 안티식민사관을 모두 넘어서는 제3의 길이라고 믿는다. 나는 우리의 역사를 일방적인 타도와 극복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반대하는 동시에 그런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반대의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동전의 양면처럼 명암의 양면을 다 보고 끌어안자는 뜻이다. 축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역사의 문법이 바로 서자는 뜻이기도 하다. 조선조 500년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다. 안정된 체제 유지가 축복이라면 그로 인해 축적된 내부 모순이 저주다. 무엇보다도 체제의 안정성이 국가 중심이 아니라 가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의 능력보다 소속 가문이 더 중요했다. 정도인은 조선 양반사회의 명암 또는 축복과 저주를 다음과 지적했다. 양반사회의 출현으로 한때 국가체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보편적 유교 문화와 전통 문화의 꽃을 함께 피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양반사회의 존재 자체가 국가 권력을 쇠퇴시키고 개인의 창의력을 말살하며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외면하게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개혁이는 외세의 침투, 침략이 이루어진 가운데 그 모순이 폭발한 시기였다. 그래서 내부개혁과 외세에 대한 저항의 방향이 하나로 직결될 수 없었고 효과를 발휘할 수도 없었다. 그로 인해 당하게 된 만국의 세월은 저주였지만 다시 이 저주는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심적 터전을 닦는 씨앗이 되었다. 부끄러워할 것도 많지만 자랑할 것도 많다. 그 어느 안쪽에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역사를 이렇게 보는 게 내가 말하는 제3의 길이다. 매우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관찰법이다. 이 책은 개화기 역사에 대한 자의와 자학을 모두 넘어서고자 한다. 물론 그 누구도 개화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위나 자학은 하지 않는다. 어떤 시각이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것마저 넘어서자는 것이다. 쉽진 않겠지만 시종일관 자신감을 갖고 냉정하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쿨하게 대응해보자. 이 책에 대한 부담은 이 책을 완성하고 나서 생긴 것일 뿐 이 책을 쓰기 위해 역사학자들의 책과 논문을 읽는 내내 즐겁고 행복했다. 미주와 참고부 눈에 밝힌 책과 논문의 모든 필자들께 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모두 다 재밌고 유익했다. 오랜 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아니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피곤한 줄 몰랐다. 내가 느꼈던 재미와 기쁨의 10분의 1이라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2007년 10월 강준만 올림.
제1장 천주교 박해. 1. 동방의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다. 장례 문화와 천주교 문화의 충돌. 개화기는 새로운 외부 문화의 충돌을 경험한 시대였다. 그 충돌은 개화기 이전부터 일어났으니 그건 바로 천주교에 대한 대응이었다. 그 대응은 박해로 나타났다. 조선정부의 천주교 박해는 당파 싸움으로 인해 증폭되었다. 이는 개화기가 결국 만국으로 종결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의 자폐적 시스템과 더불어 내부 갈등이 나라의 진로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였다는 사실을 폭로해주기 때문이다. 개화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천주교 문제를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은 관홍상제 문화가 매우 발달한 나라다. 많은 걸 중국에서 들여왔지만 곧 중국을 능가했으며 21세기에도 한국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의 가정의례비는 혼례 상례만 해도 정부에서는 25% 규모였으니 더 말은 무엇하랴.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줄인 말인 관홍상제는 대부분 조선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그 기준은 주의가 저술한 주작아래였다. 주작아래는 고려 말에 도입되었지만 16세기 들어 성리학적 소양을 강하게 지닌 사림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해 17세기 후반에 양반 사회에 일반화되었으며 19세기에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18, 19세기에 이루어진 조선 정부의 가혹한 천주교 탄압에 국내 당파 싸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지만 그 탄압이 민중의 호응을 얻거나 적어도 큰 반감을 자아내지 않게 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관홍상제, 특히 장례 문화와 천주교 문화의 충돌 때문이었다. 1715년 교황 클레만스 11세는 동방의 조상숭배는 우상숭배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그런 충돌의 문을 연 셈이었다. 이 선언은 1939년 교황 비오 12세가 동방의 조상숭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직서를 발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신봉령은 여기에서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은 1939년에 직서가 조상숭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허락했다면 그 이전에 조상숭배 문제 때문에 배교했거나 순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는 어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당초에는 가톨릭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개신교에서 오히려 더 완고하게 강화되는 조상제례 배척의 문제가 이 나라의 신앙에 많은 혼란과 아픔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대교회 목사들이 한국의 조상숭배를 하나의 문화로 이해했지 우상숭배로 몰고 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이 문제로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제인가 풀어야 할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일 것이다. 1785년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다. 1785년 16세기 말엽 중국에 전파된 천주교는 17세기에 베이징을 왕래하는 사신들에 의해 조선에 소개되었다. 당시엔 종교라기보다는 서양 문물의 하나로 여겨졌다. 천주교는 18세기 후반 영조 말엽부터 종교화되기 시작했는데 실학자들의 일부가 신앙운동에 앞장섰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서학, 천주학 서작을 접한 소장학자 중 권철신, 권일신, 정약용, 정약전, 이가완, 이비역, 이승훈, 이기양 등 1777년 겨울 천주교 교리를 연구하기 위해 외딴 절간에 들어갔으며 혹시라도 관가에 발각될까봐 1779년 겨울 경기도 양주 앵자산에 있는 주호사와 천지담으로 가며 강학회를 열고 천주교 신앙을 키워나갔다. 이들 중 이벽은 천주 공경가를, 정약전은 십계명가를 지어 노래를 불렀는데 이벽이 지은 천주 공경가는 어와 세상 번님네 이네 말씀 들어보소. 집안에는 어른 있고 나라에는 임금 있네. 네 몸에는 영혼 있고 하늘에는 천주 있네 라고 노래했다. 강학회에 참여했던 이벽은 이승훈의 부친 이동욱이 부연 사행 일행으로 베이징에 간다는 말을 듣고 이승훈으로 하여금 부친을 따라 베이징에 다녀오도록 했던 바 1783년 12월 이승훈은 부친을 따라 베이징으로 떠났다. 베이징에 도착한 이승훈은 곧 북천주당을 방문해 프랑스 신부를 접촉했다. 이승훈은 북천주당 그라몽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얻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이승훈은 1784년 최초로 조선 땅에 천주교회를 창설했다. 이승훈은 서울 수표교 부근에 있던 이벽의 집에서 이벽에게 천주교 세례를 주었는데 이 사건이 조선 천주교회 창설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후 신자들을 중심으로 천주교식 의례가 행해졌다. 당시에 천주교 열풍과 관련해 안정복은 계묘년부터 갑진년까지 이르기까지 젊은 층에서 재주 있는 자들이 천하게 설을 추창하니 마치 상제께서 친히 내려와서 그들의 사자로 임명해 준 것 같았다고 표현했다. 1785년 이른봄 이벽의 주제로 명내동, 지금의 명동 성당 자리의 김범우 집에 수십 명이 모여 설법교회를 열다가 모두 체포되었다. 곧 풀려났지만 양반 명문 출신이 아닌 중인 김범우는 혹독한 고문을 받고 밀양으로 귀양과 죽음으로써 천주교 순교자 제1호가 되었다. 양반 명문 출신들은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문중의 거센 추궁에 시달렸다. 이벽의 아버지 이부만은 경주 이씨의 문중회의에 여러 차례 호출돼 족보에서 삭제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이부만이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들보에 노끈을 걸어 목을 매달자 이벽은 그럼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 발 물러섰지만 15일간 식음을 전폐한 채 기도와 명상을 하다가 탈진해 죽었다. 천주교를 비난하는 논의가 표면화되자 1785년 정부는 기독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금령을 내렸다. 1786년 정월 박제가는 정조에게 제출한 소회에서 서양인 학자를 조선의 초빙의 젊은 학자가 그 학문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대담한 제안을 했다. 그는 당시 척결의 대상인 양의를 서사라고 부르면서 이용후생을 역설한 것이다. 천주교는 1787년 저중에서 한글로 번역된 천주교 서적의 폐해가 논의될 정도로 이미 널리 전파되어 있었다. 한글 천주교 서적은 목판으로 간행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보급되었고 서울의 일부 책방은 천주교 서적을 빌려주고 거금을 벌 정도였다. 1788년에는 이러한 한글 천주교 서적들이 충청도 지방의 산골 마을에까지 전파될 정도로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1789년 7월 14일 프랑스에선 파리 식민이 바스티유 감옥을 함락하는 것으로 시작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7월 21일 하루만 왕당파 718명이 처형되었으며 이후에도 수만 명의 피를 부르는 학살극이 계속되었다. 신봉룡은 참극의 정도로 말하기로 한다면 서유럽의 정치사가 더 참혹했다며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의 정치사를 거론하며 한국 역사와 정치를 폄하하는 시각의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의 역사에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대량 학살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한국인의 민족성이나 심성이 근본적으로 사악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했다. 개학의 지식인들은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보았을까? 윤치호 6.1준 독립신문의 견해를 차례대로 감상해보자. 윤치호는 1895년 2월 18일자 일기에서 그들 동학당은 어디에서나 양반들에 대해 극도의 증오심을 나타내었다. 동학당들이 양반들을 다름에 있어 보여진 잔인성은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귀족들이 겪었던 유혈적 폭력 사태를 연상시킨다고 썼다. 일기중에 서유견문에서 근대 프랑스의 소란 때 고금 무비의 폭행을 마음대로 휘두른 무리들이 다 무식하고 방탕하고 어리석은 무례한들이라 좋은 정부 밑에 있었다 해도 그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며 프랑스 혁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노자는 철저하도 우민간으로 무장했던 그가 동학의 무장운동을 진압한 일본군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던 것은 강자에 대한 단순한 아부가 아니었다. 그야말로 그 소신에 따른 행동이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6.1준만 조선민도를 그렇게 낮게 본 건 아니었다. 독립신문 1898년 7월 9일자 논설은 100여 년 전에 프랑스에 났던 민변이 대안을 할까 염려라 하니 대단히 다른 것이 몇 가지라. 첫째, 법국. 프랑스는 본래 민회가 있는 나라이라 그런 거로 비록 압제가 심할 때에도 백성이 민권이 무엇인지 알았거니와 대안은 자고 이래로 민권 이자는 이름도 모르다가 겨우 큰일에 와서야 말이나 듣고 라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법국 민변 나기 전 여러 10년의 유명한 학사들이 서책을 반포하여 연설과 신문으로 인민의 자유권리와 정부의 직분 등산을 널리 교훈하여 백성들이 다만 자유권리를 어찌 쓰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많은 까닭에 압제 정부를 번복하고도 오히려 그다지 낭패보지 아니하였거니와 대안에는 그러한 학사들의 교훈도 없었고 신문과 서책도 없어서 인민이 다만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 외라 자유권을 맡기더라도 쓸 줄 몰라 어린아이에게 칼 준 것 같을 터이요. 법국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여 사염을 잇는 거로 평시에 서로 다투다가도 국가에 유사하면 모두 일심이 돼야 민변 후에 능히 토지와 국권을
하였거니와 대한 사람들은 사사 싸움에는 용맹이 있다가도 나라 싸움에는 겁이 많으며 국가는 다 망하더라도 사사 애정으로 붕당만 일삼으니 이 논설은 그 밖에 프랑스 혁명 당시보다 대한제국의 교육이 발달하지 못한 점과 군사적으로 약해 혁명에 간섭하는 외국군을 물리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논설에 대해 강만기는 이 시기는 일부 젊은 층의 개혁운동가들에게서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을 때였고 이 논설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 논설은 국민혁명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한 국민주권의식이 없는 계몽주의 사상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고 평가했다. 1791년 진산사건 프랑스에서 혁명의 기운이 소용돌이칠 때 조선에선 프랑스에서 전래된 천주교를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천주교는 혁명 세력가들에게 모진 박해를 당했지만 박해의 이유는 각기 달랐다. 1791년 여름에 일어난 진산사건 또는 신의 박해는 장래 문제가 빌미가 되어 일어난 사건이었다. 전라도 진산, 지금의 충남 금산 고을의 양반 교인이었던 윤지충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것이 문제가 되었다. 윤지충은 맹렬한 비난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외사촌이자 천주교인인 권상현이 윤지충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당쟁으로 비화되었다. 당시 서학 탄압에 앞장서온 홍나가는 좌의정 최재공에게 보낸 글에서 저들 지층의 무리는 제사를 패한 것도 부족하여 부모의 상을 당하고서도 혼백을 세우지 않았고 부모가 죽었음에도 조문을 받지 않으니 천지가 생겨난 일에 어찌 이와 같은 변기하고도 사악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제는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지충의 체포와 사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지충은 전라감사 정민씨의 신문을 받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천주교를 신봉함으로써 제 양반 칭호를 박탈당해야 한다 해도 저는 천주교 죄를 짓기는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주를 모시지 않는 서민들이 그렇다고 하여 정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규정대로 지내지 못하는 양반들도 엄한 책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제 낮은 생각으로는 신주를 모시지 않고 죽은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제 집에서 천주교를 충실히 신봉하는 것은 결코 국법을 어긴 것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윤지충의 양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지충과 공상현은 묵은 무부의 난행을 범한 죄목으로 사형이 선고돼 1791년 12월 8일 전주 풍남문박 형장에서 참수되었다. 이때 윤지충의 피가 튀어 붙은 전주성의 돌을 주춧돌로 삼아 1608년 전주에 세운 성당이 그 유명한 전동성당이다. 전동성당은 명동성당, 대구성당과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건축물로 국가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조선정부는 동시에 홍문관에 소장되어 있던 한역 서양 서적을 소각하는 등 천주교의 전파를 억제하는 데 적극성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때만 해도 천주교의 극단적인 탄압을 가하지 않았지만 진산사건은 양반 신자들이 대부분 동요하여 떨어져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는 서학, 천주학, 천주교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신앙 실천의 용기가 없었던 많은 학자들이 이탈되었으며 더욱이 진산사건으로 인해 천주교가 종교적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자 역시 많은 양반계층 교인들이 배교하였다며 그 공백을 중인계층이 메우게 되었는데 이로써 천주교, 조선 천주교의 주체 세력의 변화도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